여러분 반갑습니다.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산업단지공단 대표로서 공기업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취임식 갔다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날씨도 약간 좀 싸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환호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약간 흠결이라고 할까 취임식 직전에 싸이 공연이 있었는데 싸이 공연이 두 곡인가 있었는데 뭐 앞에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뒤에 분들이 계속 앉으라고 고함을 쳐가지고 싸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번에 한번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니까는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서울 파워. 앞으로 한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FT 기자가 썼는데 서울 파워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의 이런 말들이 국제사회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그런 기사 쪽에는 이것을 한류를 K-웨이브라고 하더라고요. K-웨이브.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관련된 그런 많은 신조어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한국 국력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저보다도 식견이 높은 분들도 계시고, 이영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상복 회장님, 사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존경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경청하는 분이신데 오늘 감히 또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고요. 또 실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감히 1시간 정도 이렇게 뺏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지벨리 비전과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하고 구로에 와서 구로의 발전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만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구로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단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한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항상 요 부분, 그러니까 서로 인식이 되는 듯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잘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데, 그런 지벨리의 변화된 모습, 또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에 제목에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고 했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국정 과제가 세팅이 돼서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벨리 비전과 희망 위에다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희망이라는 게 매우 추상적인 단어고, 추상적일수록 사실은 구체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이런 국민 행복, 희망이라는 걸 어떻게 디파인을 해서 가져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공기업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매우 애매모호한 개념이 돼가지고 정서적으로는 매우 우리가 친숙하지만 people's happiness,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2의 한강 기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목을 좀 그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중소기업, 여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한국의 민족의 예를 들면은 발전을 담보해 나갈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 뭐 산업단지 공단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얘기라든지 또 지벨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관련해서 좀 느꼈던 것들 저 나름대로는 외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0,000불, 20,000불, 30,000불, 40,000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나름대로 저력이라면 저력이죠. 50년 동안에 20,000불을 돌파해서 왔다. 뭐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해서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다 내지는 뭐 대만 정도 한국 정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학자들도 많이 하고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30,000불, 40,000불을 가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 뭐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000불 언저리까지 오는데 뭐 길게 봐서는 50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속적으로 될 거라고 우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이 됐던 게 뭐 7년, 뭐 10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우리가 그 집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80점, 90점 점수 맞으면 조금씩 더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국가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국가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얘기지만은 국가의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게 왔는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고 우리가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느끼고 굉장히 그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대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일관되게 23,000불 수준에 왔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97년 외환위기,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굉장히 쇼크가 컸다는 거죠. 이게 결국 지금 가계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고 비정규직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고 자신감을 상실한 그런 세대가 많다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달러까지 갔다가 약 5,000달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요때도 한 4,000달러 이렇게 낙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그 취약하다는 거죠. 한번 쇼크에 뭐 한 번째 예를 들면 이렇게 뭐 4,000~5,000불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근래에 뭐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그 97년, 2008년 그 낙폭이 컸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정부나 공기업도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취약성을 어떻게 좀 극복을 좀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97년에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08년 회복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무한정 갈 수 없답니다. 이게 상승에 딱 떨어지고 상승이 전체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구조가 안 되고 이게 한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옆으로 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이런 소위 그 낙폭을 줄여가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그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이게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뭐 멀리는 지금 아세안까지 있습니다만은 아세안은 우리가 FTA를 체결을 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은 일본이 아시안의 안방처럼 투자를 하고 안방 시장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한국은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아시안 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이 과연 한국한테 어떤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줄 것이냐. 5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쭉 성장해서 23,000달러 올 때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데올로기 대립을 하는 것조차도 한국 경제 발전에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러나 요 근래 와서는 점점 더 이게 50년 동안 굉장히 안정됐던 경제적으로 번영 구조의 토대가 됐던 것들이 자꾸 위협적인 요인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죠. 요즘 뭐 일본하고도 여기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만은 양토 분쟁이라든지 영토 분쟁이라든지 감정적으로 자꾸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 최소한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 중국하고는 뭐 해외 투자 그다음에 수출 1등국이지만 뭔가 중국하고 우리가 붙으면은 뭐 깨질 것 같은 서해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게 경제적인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항상 그 불안한 마음. 또 예를 들면 중국이 틈만 나면은 정경 분리 원칙이 아니고 정경을 정치와 경제를 한 칼로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국으로서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중국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이후에 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만은 6.25 이후에 떨어져 있다가 국교를 수교를 하고 뭐 러시아 차관까지 들여오고 이러고 해서 경제적인 루트가 개척이 되고 대기업들은 러시아에 가 있지만 아직은 중소기업한테는 먼 나라. 뭐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한국 기업한테는 아직은 소위 마케터로서 특히 중소기업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있었던 일들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불, 4만 불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지정학적인 구조가 우리한테 정말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결국 이것은 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런 이점을 과거부터 있던 이점을 잘 끌고 가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지금 누가 봐도 아는 그 수출이 한국 경제를 견인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국이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수출이 뭐 140% 이렇게 돼서 뭐 그렇지만은 뭐 별 무리 없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강국이고 또 세계를 뭐 지배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수출이 규모가 크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수출이 그래도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위에 밑에 선에 파란 선이고 이렇게 수출 수입 증가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게 좀 평행선 가지고 왔던 게 한국의 체질이었던 것 같은데 근래에 몇 년 동안에 보게 되면 수출이 예를 들면 1인당 국민소득의 커브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더 한국은 이제 수출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수출을 잘 해야만이 되는 상황이 됐으면 이게 국가와 사회가 훨씬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외국하고 연결점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소기업 이렇게 수출 마케팅 하시면서 잘 느끼시겠지만은 민간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과연 정부나 이런 공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과거하고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수출이 한국의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대외적인 활동이 훨씬 더 좀 강화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오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수출 비중이 32%에서 18%한 5, 6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절대액이 줄었다기보다는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이 선도하는 수출이 많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렇게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앞으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번 정부에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걸로 봐서 결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북돋아가는 이런 거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 중소기업의 수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앞으로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그동안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세계 인류 품목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뭐 자세히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그 세계 인류화 품목이라는 것은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 역할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잘 끌어왔습니다. 이거 사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가도 될 만한 결국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G20 예를 들면은 정상회담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G20 정상회담 이런 거가 한국 사회에 아직 임팩트를 덜 주는 것 같아서 좀 저 스스로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런 G7 회의, G20 그다음에 무슨 유엔에서 얘기하는 무슨 코프 회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미래에서만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이렇게 응용이 되게 되면은 날로 이렇게 비즈니스 또 국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뭐 누차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대기업이 소위 한국 경제의 주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뭐 이것은 뭐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좀 과도하다는 거죠. 포춘 500대 기업도 삼성전자, SK, 뭐 포스코, LG전자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대개 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 몇 개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위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유일한 세 회사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소위 그 전 지구적으로 24시간을 마케트를 감시할 수 있고 마케트에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포춘 저기 그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도 뭐 11개 수준에서 14개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기존 기업의 예를 들면 매출 증가는 있었지만은 새로운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을 이끌어가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생각만큼은 없었던 거죠. 중소기업 성장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무슨 뭐 성장의 한계를 느낀다든가 또 중소기업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올라가는데 결국 생산 비중이 거기에 맞게 움직이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이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잘 아시지만은 이렇게 10억, 20억, 50억 하던 기업이 100억, 200억 이렇게 좀 가는 이런 성장 구도가 돼야만이 또 100억, 200억 하던 게 500억 하고 이러더니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많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 영국의 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나오는 책자들을 제가 한 번씩 훑어보면은 한 우리나라 같으면 100억에서 한 2, 300억 이런 회사들이 쭉쭉 크면서 고용 창출을 가장 많이 한다. 이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그런 선순환 구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영세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이런 다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는 수탁 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소위 대기업의 뭐 종속이라고 표현까지는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은 대기업의 경영의 흐름에 많이 좌우되는. 제가 일본 상무관에 있을 때 일본 뭐 중견 대기업 부품업체 사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독립적인 거래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기업에 끌려간다 이런 그 지적을 많이 합니다. 여기 통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독립적인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토요타 자동차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는 현대만 이렇게 거래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영업상의 비밀이 이렇게 노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요타의 그 구매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는 아주 그 거래 섹션을 담당자를 다 나눈답니다. 나눠가지고 이 담당자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이 중소기업도 알고 저 중소기업도 알고 해서 이게 무의식 중에라도 이런 정보가 새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다 담당자를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지도하는 지원하는 부서하고 구매하는 부서를 철저히 분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뭐 예를 들면 구매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사내에서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구축해서 예를 들면은 뭐 토요타 자동차가 협력업체를 뭐 전업을 해서 우리한테만 거래를 하라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는 그 대신 전업이 필요한 경우는 M&A를 통해서 자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거기 유명한 그 전자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 다 자회사로 만들고 자회사가 늘어나는 이유가 과거에 10% 20% 지분 출자했던 회사들을 오히려 독립시켜 버리고 자본을 회수한다든지 또 뭐 어떤 경우는 그걸 또 M&A를 해서 뭐 100% 자회사로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자본 관계를 통해서 협력업체를 컨트롤하고 한쪽으로는 다양한
예를 들면 기업체들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토요타 시스템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그 수탁 거래를 하게 되면은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산불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라든지 독과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엊그제 그 중국의 마케트 리포트를 봤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카드 수수료를 중국 정부가 정합니다. 0.몇 %. 이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 느슨하다. 그래서 여기 뭐 기업은행 본부장님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국제적인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가 문제가 되면 뭐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시켜가지고 수수료를 낮게 청구하는 카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 뭐 소비자는 쉽게 쉬프트 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이런 카드 수수료 이런 데 너무 관대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실히 여기에 칼을 대야 됩니다. 일본은 유통혁명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연달아 있었습니다만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 관련된 그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이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개입을 해서 떼냈는지 발자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칼에 모든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병이라는 것을 수술을 할 때 한 번에 집도를 해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연달아서 수술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면에서는 다소 좀 느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한 발짝 더 깊숙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저번에 그 국정과제 쭉 발표한 것을 중소기업 부분 보니까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다 뭐 이런 타이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아마 이것은 뭐 영세기업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수출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늘려야 되겠다. 뭐 한 보따리라도 좀 수출을 많이 해야 결국 된다. 이런 그 의미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가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것은 뭐 그동안 MB 정부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창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창업이나 벤처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큰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2, 3주 전에 여기 그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100평 정도 땅을 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뭐 200평 뭐 이 정도 가고 싶은데 그런 것을 정부나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게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뭐 그렇다고 500평 이렇게 예를 들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제조 스페이스를 좀 늘려가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편의성이 없다. 이런 걸 듣고 참 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금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스페이스도 제공하는 기능을 정부 내지는 공기업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업을 한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시제품까지 나와서 트라이얼 테스트를 하고 뭐 나름대로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에 가서 그러면 이걸 제조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 생산을 뭐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개개인이 뭐 형님하고 쫓아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상이 되던데
우리 뭐 중기청에서 어떤 그 우리 벤처협회 부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트랜지션을 해 나갈 때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정부와 공기업의 큰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그 수요를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의 프렌들리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업이 중소기업이 100평, 200평, 300평, 400평, 창업기업이 100평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상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뭐 활력회복 이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영세 운송업 등의 선정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게 그 기업체 지금 피라미드 구조하고 우리가 정부나 공기업 산단공 포함해서 지원하는 구조가 오히려 대기업 쪽으로 많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깔때기형 구조처럼 돼 있는 이게 정부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됐습니다. 또 잘 나가는 중소기업은 보게 되면은 뭐 중소기업청,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또 여기 기업은행 나오셨습니다만은 재무제표가 되면 우리 한 기업은 뭐 어디 가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아까도 그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1, 2차 협력업체 뭐 이쪽도 뭐 평균 매출이 뭐 조 단위 뭐 몇천억 단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별 문제 없이 나가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종업원 기준으로 하면 30인 뭐 20인 30인 뭐 언저리 되게 요 30인 이하 요 언저리 그다음에 매출로 보게 되면 한 뭐 10억에서 한 50억 70억 요 언저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원에서 가장 이렇게 소외돼 있는 사실은 뭐 재무제표가 뭐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뭐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안 나오는 또 뭐 창업해서 테크놀로지가 됐을 경우 무슨 뭐 기술신보나 뭐 이런 데서 뭐 조금은 해줍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그 창업한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런 지원 구조가 없다는 거죠. 한국이 가장 그 산업정책, 기업정책 또 이런 서브시디 정책에서 유연하고 세계 넘버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맹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어떻게 이걸 잘 새롭게 정착을 시킬 것이냐. 이게 새 정부의 중요한 문제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사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제가 직영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대기업들은 최저 한세 정도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자가 우리만 해도 연간 뭐 30% 이렇게 내지만 대기업이 뭐 10몇 % 법인세를 냅니다. 실제 내는 게 물론 10몇 % 그 금액도 크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는 그런 시대에 막을 좀 내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낙수 효과,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역시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공정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대기업들의 그 실효 법인세율이 20% 미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그 이런 지원 구조를 어떻게 과감하게 혁신을 할 것이냐 이게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기업도 절절절 매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고령화라는 게 강 건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어렵다. 이런 것도 멀리 보면은 고령화라는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로 작용을 하는 거고 또 뭐 지금 마케트가 지금 뭐
성쇠를 거듭하는 이런 것들도 이 에이징 이슈하고 관련이 큽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옛날에 그 여기 윤 교수랑 같이 다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최근에 교육하기 전까지 봤습니다만은 일본의 정권 교체의 핵심은 고령화입니다. 에이징. 이 고령화 문제가 사실은 정권 교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요 부분이 일본 디플레 소위 20년 잃어버린 20년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무상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무상복지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화가 나는 일도 많았었지만은 무상복지를 어떠한 폭과 스피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복지를 사회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건 트렌드입니다. 일본의 지금 고령화 관련된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고령화만 관련된 복지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분의 1이니까 한 300조 원이 돼야 됩니다. 300조 원인데다가 우리가 그쪽에 1인당 국민소득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토탈 복지 예산이 100조를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징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앞으로 지출, 정부 지출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미치는 경제적인 임팩트가 너무 커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이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쭉 그 제2의 한강 기적과 중소기업을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저도 해답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예를 들면 정년을 연장해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된다든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아웃제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정말 시기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체 갈 때마다 5인 10인 사업장 가서 유심히 거기에 숙련 일하시는 분들 나이를 관찰해 보면은 겨우 45, 50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가면은 그냥 다 60살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5년 안에 그만두겠다고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실 거예요. 10년 후에 과연 이 에이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그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 소위 그 숙련 노동자가 45, 50세 이런 된 케이스,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식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좋은 유산, 사회적으로는 좋은 국부를 물려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해법은 없습니다만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이 중소기업 제가 금년에 1월달에 지방을 쭉 돌면서 주로 중소기업 제 마케팅에 관련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소위 그 환율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역보험공사에 가서 환율 커버리지 보험을 드세요. 이게 하나의 답이고, 두 번째는 시장의 정보를 열심히 보세요. 이렇게 답변밖에는 못 하는데, 그게 과연 중소기업을 하시는 CEO들한테 답이 될 것이냐. 이 환율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이게 그야말로 소위 열심히 일해가지고 속빈 강쟁이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참 하던데,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환율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이 밑에는 뭐 일본 겁니다만은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통화 가치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국이라는 것은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우리 노동이 귀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귀해져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해마다 싸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집 한 채 들고 있는데 갈수록 집값이 떨어지고 외국 돈으로 달러로 계산해서 가치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로 볼 때는 또 해외여행, 해외 활동할 때는 통화가 비싸져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가 그때그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는 일본처럼 또 저렇게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 안 됩니다. 일본은 환율에 관해서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일본은 무역에서 흑자로 벌은 돈을 금융기관, 생명보험 뭐 이런 데가 계속 돈을 해외로 뺍니다. 해외로. 어떤 식으로 빼면 미국 재무성 국채에다가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본이 미국 재무성 국채의 제1위 구입국입니다. 그것은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돈을 빼는 이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시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투자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가 가게 되면 공동화가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환율이라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엔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엔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엔저를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하고 재무성이 한바탕 붙어가지고 중앙은행이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93행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당 90엔 이상, 92,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미 주식시장 이런 데서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매출, 수익이 15 내지 20%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고, 그만큼 주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에서 오른다고 해서 그게 실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고,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저가 예를 들면 80엔대에서 90엔대로 가는 한 10엔 정도 차이에 의해서 이익이, 매출도 아니고 이익이 1,400억 정도는 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기조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면 엔이 달러당 90엔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만큼 한국은 엔하고 경쟁해서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너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뭐 외환위기 글로벌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또 중소기업 이렇게 CEO를 하시면서 이 환율 문제 너무 이렇게 그 센서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환율이라는 게 쭉 어떤 트렌드가 있고 눈에 보이면 기업 경영 계획을 세우기도 좋고, 뭐 예를 들면은 근로자들한테 좀 야 우리 뭐 이렇게 채산성이 나빠지니까 뭐 하기도 좋은데 이게 플럭추에이션 변동이 너무 크고 또 기대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만 변화해도 이 경영에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한국 경제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 문제입니다.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환율을 계속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도 벗어나고 대략 한 10여 년 동안에 30% 정도 이렇게 싸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스웨덴의 제조업, 뭐 수출 이런 것들이 한 40%, 50%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미국도 사실상 이렇게 QE를 해서 달러를 풀고 달러가 낮아지고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한 수출의 한 30%, 40% 늘렸다.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환율이 결국은 이런 그 전라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일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수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호황을 누렸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좀 건전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환율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산업단지공단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주로 산학협력, 지벨리의 미니클러스터 한 600개 회원사가 이렇게 가입해 있고 R&D나 뭐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 뭐 수탁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매칭이라든지 뭐 우수 일자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잠 매칭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제가 일자리 매칭하는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기도 해서 한 반나절 또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다소 이게 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벨리에 있는 뭐 이게 경제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지벨리에 있는 기업들의 그 좀 수요를 좀 잘 모아서 니즈를 잘 모아서 조금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이게 뭐 어느 날 저기 마케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뭐 OX 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식이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잠 매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 전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해외 시장 개척단 뭐 지방자치단체 여기 금천구로 같이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공단 공기업이 기업하고 어떻게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 공단의 법에서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산업단지라는 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창구에 민원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금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벨리 여기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산업단지공단이 이런 거 정말 못한다 이런 일 좀 그냥 기탄 없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창구에서 앉아가지고 많이 관찰을 해봤습니다만은 조금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전화 상담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훨씬 더 기업의 좀 편의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창구 서비스를 좀 더 잘해서 산단공의 기본적인 업무가 좀 더 서비스다운 그런 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 이렇게 만나면은 어떤 것들이 애로사항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저 나름대로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9 to 5라는 명칭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6시까지 근무하려고 하지 말고 5시까지만 좀 근무하고 5시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들었던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입력을 하자. 그래서 뭐 기업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쭉 그런 것들을 서치해서 어떤 기업이 무슨 애로가 있는지를 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소 진전은 조금 스피드가 느린 건 사실인데 좀 산단공이 앞으로 기업들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그런 데이터가 잘 축적이 되면 훨씬 더 이렇게 프랙티컬한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정부 기업애로
타겟책도 마련할 수 있고 정부의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벨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디스플레이 공간, 상품 디스플레이 공간이 부족하다. 또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이런 게 부족하다. 또 회의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건물을 5, 6, 7층 확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금천구 뭐 이런 지자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층 정도는 완전히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해서 한 150평, 17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해서 일본에 가서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그 예를 들면 한 달 단위로 뭐 이렇게 전시 품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CEO 계신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이런 유형의 것들을 한번 뭐 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디스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요게 출범이 뭐 5월달, 4, 5월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그렇게 디스플레이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산이나 뭐 이런 그 뭐죠? 저기 삼성동 뭐 이런 데서 큰 대규모 여기 지벨리하고 관련된 전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조그만하게 해서 뭐 거기에 바이어들을 한 번 더 이쪽으로 끌고 와서 비즈니스에 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스플레이 공간하고 거기에 뭐 회의룸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운영 계획을 짠다기보다도 여기 지벨리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스크럼을 짜서 몇 분 이런 거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뭐 우리 경영자 협의라든지 여기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로 50년이라는 게 내년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금천구청 또 여기 뭐 협회 단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작년에 오셔서도 여기 구로의 산업 뭐 박물관이라고 유물들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데 그런 역사 기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금 앞에 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벨리의 여러 다이얼로그 미팅 뭐 회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북합 문화 공간이 없다 이래서 문화 공간을 어떻게 할 이런 것들을 지금 구로 50년 뭐 이래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용역도 하고 있고 제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또 한번 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벨리 60년대 한번 봤습니다. 이게 67년 4월 1일 날 이렇게 기공식을 했고 뭐 70년대는 한국의 소위 그 50년 산업화의 기반이 대부분 다 구축이 된 때가 70년대입니다. 저희들 요 앞에 수출의 여인상도 74년 그때 여공의 모습을 따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저쪽 그 전문가한테 복원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출의 여인상이라고 한 70년대 만들었던 것을 제막식을 뭐 3월달이나 4월달에 한번 좀 우리의 에너지를 집결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이렇게 삼아서 제막식을 좀 크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에 뭐 80년대 뭐 노사 분쟁이 격화됐던 때고 역시 이때 뭐 대부분 섬유 산업이 퇴조하는 이런 때라서 구로공단에 새로운 변화가 이때 마련이 된 거죠. 역시 이렇게 비니까 뭐 이런 벤처 타운도 형성이 되고 저희들 산당공의 건물도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출의 여인상입니다. 이거 복원되면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디지털 산업단지가 이런 식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15만 명 정도가 조금 더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근데 뭐 밑에 업종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앞으로 IT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고용 성장세를 이끌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지벨리의 이런 업종들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업종 변화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업종들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현재 지벨리 인프라만 가지고는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인프라가 빈약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도 금천구청 이런 데하고 좀 더 인식을 같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하고 손을 잡고 꾸준히 어떻게 이런 그 발전 기반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 지벨리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면 쭉 이렇게 서울에 진입하는 과정, 뭐 여기 상암동 쪽에 뭐 IT 관련된 파크, 또 우리 구로, 또 이렇게 강남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그 벨트가 굉장히 한국의 중요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공간적으로 확장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런 발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의 그 동경 주변에 있는 벨트가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성이 높고 또 외국에서 봤을 때 이런 그 도시와 산업이 같이 어우러진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도 충분히 그런 식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지벨리 파트너십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 업종 군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고 또 관련된 기관들도 지벨리 벤처협회, 뭐 숭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 뭐 녹색협회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다이얼로그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있고 쌍방향으로 얼마든지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 뭐 지식경제부, 중앙정부, 지자체, 서울시 구로, 금천구 뭐 이 구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기 산업단지 공단이 복덕방 역할이나 이런 중개 역할을 잘 해서 저번에 이영재 회장님이 하시려고 하다가 뭐 발전 연구소 뭐 이런 거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또 뭐 우리 또 DVN 사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뭐 펀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발상들을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서 검증하고 조금씩 해나가면 지벨리가 좋은 코리아 산업벨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언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그 지벨리라는 게 이미 서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쪽으로는 산업단지 규제라는 법적으로 산업단지에 관련된 뭐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 장소가 거기에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규제를 이중 규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산업단지 규제 그 자체도 물론 뭐 국토부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옛날 지경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처들이 연관이 많이 돼 있지만은 너무 그 산업단지에 뭐 이것은 공장을 짓는다, 이것은 편의시설이 들어간다 이런 너무 선을 많이 그어놨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입주 업종이 뭐 무슨 업종은 되고 뭔 안 되고 뭐 이런 자기적인 이 도시가 되면은 뭐 이런 업종 제한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룸사롱 빼놓고는 뭐 크게 업종을 제한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업종 제한이 많아서 기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공단이 그 법령 구조화에서 뭐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왜 상위 개념이 뭐 뭔가 이렇게 제한을 막 2중 3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기본 계획도 또 2중 3중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는 산업단지 정말 형편없는 규제의 예를 들면 덩어리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은 뭐 나름대로 또 규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도 뭐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동안 해결을 못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는 좀 기업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뭐 도시계획에 관련된 규제하고 산업단지 규제를 좀 묶어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지금 이제 같이 합동 근무를 하면서 편의성은 조금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충분히 뭐 중소기업 입지 규제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시화가 이미 진전된 산업단지는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공단 스스로도 이런 기업의 불편, 기업의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하면서 이게 좀 즐거운 기분을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 신경을 거슬리게 되게 되면 인식도 안 좋아지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비즈니스도 또 잘 안 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제가 아파트형 공장을 가서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전기요금도 갑을 뭐 이래가지고 전기요금도 이게 대기업 수준으로 돼서 저희들도 뭐 한전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기요금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안 된다. 또 거기에 뭐 입주 관리도 이게 무슨 집합 건물 뭐에 의해서 관리 규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그것도 그렇게 실효성이 잘 담보가 안 된다. 또 거기에 있는 업체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많은데 뭐 중소기업청이나 뭐 할 때 이게 뭐 전혀 그 지원에 어떤 그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지원에 그 파고가 오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정말 그래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에 관련된 규제도 조금 바뀌어야 될까. 예를 들면 지원 시설이 뭐 20%, 30% 과연 그런 것들을 뭐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그 집합 건물에 관련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너무나 분양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창업에서 어떤 작은 평수 제조 공간을 마련하고 또 100평 한 사람이 200평하고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파트형 공장을 좀 더 과감하게 정부나 공기업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아파트형 공장에 굉장히 애정을 느끼고 틈만 나면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읍시다. 왜냐하면은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자꾸 이제 대단히 땅이 필요한 공장이 자꾸 없어지는 이런 상황.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자금력이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부나 공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짓고 거기에서 임대 방식으로 해서 뭐 15년, 20년에 걸쳐서 임대 뭐 건축비를 좀 뽑고 뭐 이런 좀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냥 분양하고서는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파트형 공장에 관해서 정부랑 공기업의 역할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들이 이제 금융 제조기업 이런 만남을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조업체 중소기업체 한 100여 개 모아 업체 이렇게
모으고 또 한쪽에는 또 그 지역에 뭐 은행 지점들 또 여기 기업은행 뭐 이런 데 다 우리은행 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제 기업 중소제조업체 사장님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 과거 사무관 시절 때 들었던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왜 뭐 가서 보니까 무슨 뭐 저 꺾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출 연장하면은 가산금리를 뭐 1%를 붙이느니 마느니 뭐 틈만 나서 예를 들면 신사업 투자해가지고 재무구조가 조금만 나빠지면 또 재무구조가 나빠졌다고 아니 신사업 투자를 해가지고 잘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잘 해줘야 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재무구조 나빠졌다고 또 그 페널티 금리 매기고 이게 이런 식으로 금융이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이런데 뭐 좋은 또 얘기를 해서 금융을 좀 낮춰야 되겠고 일본은 요즘에 이런 걸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기업은행 아마 있어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뭐 이런 것도 적용을 하고 요즘에는 지방은행만 좀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전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대출에 관한 그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공시한다는 건 어떤 그 금융회사 지방은행이 얼마만큼 대출하고 있는데 대출이 변동하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소위 그 간접적인 압력을 줍니다.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은행에 검사관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압박하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그런 면에서라도 조금 더 중소기업 금융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정말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뭐 코트라 중진군 협회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통역 서비스도 하고 바이어도 불러주고 뭐 하고 있지만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결국 이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솔루션 지향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조금씩 하는 것들을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협력 지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중기청 정책이 바뀌고 아무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이 바뀌어도 부분밖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솔루션이 나오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협력 지원 이렇게 하도록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금년에 저희들 산업단지공단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퇴직하시는 분들을 풀을 해서 가장 정부 공기업에서 풀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퇴직하시는 밑에 아주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런 분들을 다른 중소기업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큰 돈을 이런 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노후란다. 뭐 일선 그러니까 제1 직업에서 나온 거에 대한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하고 일본의 대규모 비즈니스 협력단을 한번 모시고 가볼까 합니다. 중국에 작년에 가서 느꼈지만은 이게 너무 우리가 뭐 몇 개 업체씩 이렇게 가가지고는 임팩트가 없고 또 우리가 얻는 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이 좀 규모 있게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도 하고 또 일본도 좀 규모 있게 가서 뭐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을 조금만 이렇게 규모 있게 바꿔가지고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상반기에 뭐 가고 일본은 한 두세 달 후에 하반기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사회자가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 보니까 다 끝난 모양인데 그 제일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3D 프린터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일본 책을 읽어보니까 소위 이런 컴퓨터에 예를 들면은 설계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단가가 낮아졌고, 그다음에 공작기계, 소위 적층 구조에 의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서 너무 많은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산업혁명이라고까지 1700년대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한다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소위 그 금형 같은 거라든지 과거에 뭐 가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던 기업은 이 소위 3D 프린터가 나오게 되면은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제품을 예를 들면 뭐 한 달 이상 걸려서 만들었던 분들은 이것을 쉽게 만들어서 시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무기가 됩니다. 이미 이것은 MIT 공대에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 있고 우리 국내는 뭐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 연구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데도 케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도 들어가 가지고 소위 그 예를 들면은 무선 수신용 안테나를 스스로 제작해서 예를 들면은 무선 송수신을 하는 이런 것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3D 프린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엊그제 봤습니다만은 중국은 3D 프린터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예를 들면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진열을 하고 그걸 또 관광 상품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꼭 그 3D 프린터에 관련된 디지털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주말에 조선일보 섹션하고 KBS에서 이것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관련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어쨌든 우리 새로운 정부가 제2의 한강 기적을 만들고 또 중소기업을 열심히 창조 경제의 주역으로 한다니까 힘을 가지고 하고 저희 산업단지 공단도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반성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